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입니다. 오늘은 레미제라블 제5부에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오늘도 불을 대부분 켜주시고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편안히 맘 편히 숙면에 들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5부 경발전. 다섯 명이 줄고 한 명이 늘다. 시민 여러분, 앙줄루하스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공화국은 무익한 낭비를 할 만큼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의무이며 그 의무는 다른 의무와 마찬가지로 수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앙줄루하스는 동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간간히 들려왔다. 앙줄루하스는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것을 보고 더 큰 소리로 명령하듯이 외쳤다. 30명만 남는다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말하시오. 군중들 속에서 한 목소리가 주위를 환기시켰다. 빠져나간다는 것도 말이 쉽지 불가능한 일이고 바리케이트는 포위되어 있소. 중앙시장 쪽은 그렇지 않소. 몽대투르거리는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소. 그러니까 프레세리 거리를 지나 진우상 시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앙줄루하스가 말했다. 그리고 거기서 붙들리겠지. 하고 무리 중에서 다른 목소리가 말을 받았다. 보병이나 전초부대와 마주칠 거요. 노동복을 입고 모자를 쓴 사나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들은 손을 보자고 할 것이고 그리고는 화약 냄새가 난다고 총살을 할 거요. 앙줄루하스는 아무 대답도 않고 콩부페르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둘이서 아래층 홀로 들어갔다. 잠시 후 다시 나온 앙줄루하스는 시민군이 시체에서 벗겨낸 보관해 두었던 네 벌의 군복을 두 손에 들고 있었다. 콩부페르는 혁대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이 군복을 입으면 병사들 속에 섞여서 도망갈 수 있을 거요. 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앙줄루하스가 말했다. 그리고는 바닥 위에 네 벌의 군복을 내려놓았다. 시민 여러분, 여기는 공화국이요. 그러니 모든 것은 투표로 결정될 것이오. 이곳에서 나가야 할 사람을 직접 뽑으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따랐다. 몇 분 후에 5사람만이 만자일치로 뽑혀 열 밖으로 나왔다. 5사람이고 나이우스가 외쳤다. 군복은 4벌밖에 없었다. 그럼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은 남아야겠군. 이렇게 5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리고는 서로 자신이 남겠다고 하며 다른 사람이 남아서는 안 될 이유를 끄집어냈다. 숭고한 언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자네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 자네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린 새 동생은 어떻게 할 건가? 당신은 아이들이 5이나 있지 않소? 이봐, 자네는 아직 더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 이제 17살이 아닌가. 죽게는 너무 일러. 빨리 서둘러 주시오.
코스야크가 되풀이하여 재촉했다.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마이우스에게 외쳤다. 당신이 남의 삶을 지명해 주시오. 그러시오. 하고 5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지명해 주시오.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소. 마이우스는 자신에게 더 이상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죽어야 할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온몸의 피가 심장에서부터 거꾸로 도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자기를 보며 미소 짓고 있는 5사람들에게 걸어갔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불꽃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 그를 향해 외쳤다. 나를, 나를, 나를. 마이우스는 바보스럽게도 그들의 손을 또다시 세워봤다. 역시 5명이었다. 이어서 그의 눈길이 4벌의 군복으로 떨어졌다.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5번째의 군복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듯 4벌의 군복 위로 떨어졌다. 마이우스가 눈을 들었다. 포슐르봉 씨가 거기에 서 있었다. 정발장은 막 바리케이트 안으로 들어서던 참이었다. 사람들에게서 들었는지 본능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그는 몽데트루 골목으로부터 이곳까지 왔다. 시민병 복장을 하고 있었던 덕분에 그는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반군 측에서 몽데트루 거리에 배치해 놓았던 보초는 단 한 사람의 시민병 때문에 경보를 울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보초는 아마 지원병일 거야.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곧 포로가 되겠지. 라고 여겨서 그를 그대로 통과시켜버렸다. 한 사람 때문에 자리를 이탈하기에는 격전을 앞두고 있는 너무나 중대한 순간이었다. 정발장이 바리케이트 안으로 들어섰을 때도 아무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뽑혀나온 5명의 사나이와 4벌의 군복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발장이 그 광경을 보고서는 잠자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쌓여있는 4벌의 군복도 던졌던 것이다. 사람들의 감동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지? 부슈에가 물었다.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분이지. 콩부테가 대답했다. 마이우스가 엄숙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아는 부분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다. 앙토니하스가 장발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잘 오셨습니다, 동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모두 죽을 것입니다. 정발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5명의 시민이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날이 차츰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거리에는 창문이나 문을 연 집이 하나도 없었다. 바리케이트에 면한 샤오부이그 거리의 몰퉁이에서는 음산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햇빛에 반사되어 하얗게 빛나고 있는 사거리에 숨을 쉬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분명했다. 전날처럼 보초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원이 돌아왔다. 바리케이트는 첫 번째 공격 때보다 한층 더 견고해져 있었다. 5명의 사나이가 떠난 후로 사람들은 바리케이트를 더욱 높이 쌓아 올렸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웅성대는 소리가 생루의 거리 쪽에서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첫 번째 공격 때의 움직임과는 달랐다. 쇠사슬이 찰랑거리는 소리, 내 집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위압감을 주며 다가오고 있었다. 평화로운 거리에 전율감이 감돌았다. 사격 준비! 앙졸라스가 외쳤다. 포탄이 발사되고 폭음이 울려 퍼졌다. 그때 다녀왔습니다 하는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포탄이 바리케이트에 떨어짐과 동시에 가보슈가 바리케이트 안으로 뛰어든 것이다. 가보슈는 바리케이트 안에 떨어진 포탄보다 더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포탄은 겨우 합승마차의 바퀴 하나를 부쉈을 뿐이다. 그것을 보고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계속해봐라. 보슈에가 포병들에게 야유를 보냈다. 밖으로 나간 가보슈. 크루페아크는 누군가가 바리케이트 밑에서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곳에서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가보슈였다. 그는 술집에서 술병을 담는 바구니를 가지고 바리케이트 틈으로 툭 빠져나가 총에 맞아 죽은 시민병들의 탄약통에 떠있는 탄약을 바구니에 주워 담고 있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코르페아크가 외쳤다. 가보슈가 고개를 들었다. 바구니를 채우고 있어요. 어서 돌아와. 금방 갈게요. 포탄이 만든 연기가 안개처럼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가보슈는 그 구름 같은 연막 속에 가려져 꽤 멀리 거리 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바구니를 입에 물고 배를 붙인 뒤 시체 사이를 기어다니며 탄약통을 차례로 비워나갔다. 바리케이트 안에서는 적의 주의를 끌까 두려워 아무도 감히 가보슈에게 돌아오라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가보슈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가 적에게 보이는 지점까지 가버리고 말았다. 그가 어느 상사의 시체에서 탄약을 벗겨내고 있을 때 한 발의 총알이 날아와서 그 시체에 박혔다. 제기날, 죽은 놈을 또 죽이려고 하다니. 가보슈가 말했다. 두 번째 총알이 포석에 맞아 불꽃을 튀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바구니를 뒤엎어버렸다. 가보슈는 벌떡 일어나 총을 쏘고 있는 시민병을 노려보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바구니를 집어들고 쏟아진 탄약을 모두 바구니에 주워 넣었다. 그때 네 번째 총탄이 그에게 날아왔으나 빗나갔다. 가보슈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다섯 번째 총탄 역시 빗나가서 그 입에서는 산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광경은 무시무시했다. 가보슈는 사격을 받고 있으면서 사격을 조롱하고 있었다.
총알이 날라올 때마다 그는 한 구절의 노래로 회답했다. 적은 끊임없이 그를 겨누었지만 번번이 빗나갔다.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나 그 광경은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었다. 그는 이상한 불황아의 모습을 한 요정이었다. 총알이 그를 뒤쫓았으나 그는 총알보다 더 날쌔었다. 그는 죽음을 상대로 당치도 않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발의 총탄이 결국 소년에게 명중했다. 가보슈는 비틀거리는 듯 하더니 털썩 쓰러졌다. 바리케이트 안에서는 일제히 하 하는 신음이 흘러나왔다. 마이우스가 바리케이트 밖으로 뛰어나갔다. 꽁페흐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가보슈는 이미 죽어 있었다. 꽁페흐는 탄약바구니를 들고 마이우스는 소년을 안고 돌아왔다. 마이우스는 생각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에게 했던 일을 지금 내가 그 아들에게 하고 있구나. 다만 테나르디에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옮겨주었지만 나는 죽은 아이를 옮기고 있다. 마이우스가 가보슈를 안고 데려왔을 때 그의 얼굴도 성현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가보슈를 안아 올리려고 몸을 숙였을 때 탄환이 날라와서 그의 이마를 스쳤던 것이다. 그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코베아크가 자기의 넥타이를 풀어서 마이우스의 머리를 싸매주었다. 꽁부페흐는 탄약바구니에 든 탄약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두 차례의 갑작스런 일제사격의 총성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멀리서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12시야. 꽁부페가 말했다. 그 12번째 종이 울리기도 전에 앙졸라스는 벌떡 일어나서 바리케이트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포석을 날라와. 인원의 반은 사격을 하고 나머지 반은 포석을 날라. 1분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앙졸라스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요새는 완벽해졌다. 바리케이트는 성벽이 되었다. 앙졸라스가 마이우스에게 말했다. 우리 둘은 지휘자야. 나는 안에서 최후의 명령을 내리겠네. 자네는 밖에서 상황을 살펴주게. 마이우스는 바리케이트 꼭대기에서 감시를 했다. 앙졸라스는 배치를 끝내고 적의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내 놈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탁자 위에 권총 하나를 놓고 덧붙였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 물정의 머리통을 쏘기로 합시다. 여기서? 하고 어떤 목소리가 물었다. 안 돼요. 이놈의 시체를 우리 시체와 섞이게 해서는 안 돼요. 작은 바리케이트로 데리고 가서 첫자리로 합시다. 그때 정발장이 앞으로 나서며 앙졸라스에게 물었다. 당신이 지휘자요? 그렇소. 아까 내게 고맙다고 했었지요.
크루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내가 그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물론이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을 하리다. 무엇이오? 저 사나이를 내 손으로 쏘게 해주시오. 좌베흐는 고개를 들어 정발장을 보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야겠지. 앙졸라스는 자신의 카빈총을 장전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유들 없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정발장 쪽으로 돌아섰다. 그럼 이 물정을 끌고 가시오. 정발장은 탁자 끝에 묶여있는 좌베흐를 붙잡고 권총을 들었다. 거의 동시에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습격이다. 바리케이트 위에서 마이우스가 소리쳤다. 복수. 정발장은 좌베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정발장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바리케이트의 네모진 빈터를 지나갔다. 묶여있는 좌베흐는 간신히 방벽을 넘었다. 골목길에는 그들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좌베흐는 정발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정발장은 권총을 들고 좌베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은 좌베흐, 바로 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좌베흐가 말했다. 자, 이제 복수해라. 정발장은 안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어 그것을 폈다. 단도록은 하긴 너한테는 그게 더 어울릴지 모르지. 좌베흐가 말했다. 정발장은 좌베흐의 몸을 묶은 밧줄을 끊고 다음으로 손을 묶었던 밧줄을 끊었다. 그리고는 좌베흐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 좌베흐는 그리 쉽게 놀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너무 놀라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발장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는 여기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그러나 다행히 내가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나는 포슐로방이라는 이름으로 롬마르네 거리 7번지에 살고 있으니 그리로 찾아오시오. 조심하시오. 자, 이제 가시오. 좌베흐는 호랑이처럼 험상궂은 얼굴로 입 한쪽을 약간 벌리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포슐르벙이라고? 롬마르네 거리? 7번지요. 좌베흐는 돌아서서 시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정발장은 눈으로 그를 쫓았다. 좌베흐는 대어석거림 가더니 뒤돌아서서 정발장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나를 괴롭히고 있군.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좌베흐는 자신이 이제 정발장에게 반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어서 가시오. 정발장이 말했다. 좌베흐가 보이지 않게 되자 정발장은 하늘을 향해 총 한 방을 쏘았다. 그리고 그는 바리케이트로 돌아와서 말했다. 해치웠소. 용감한 전사들. 돌격에 북이 울렸다. 돌격은 폭풍과도 같았다. 군대는
정면에서 바리케이트를 향해 돌진했다. 폭도들은 맹렬한 기세로 사격을 가했다. 마치 바닷가의 절벽이 거품으로 뒤덮이듯 바리케이트는 순식간에 공격에 휩싸였으나 잠시 후 다시 그 가파르고 시커먼 방벽을 드러낸다. 바리케이트 내부에는 마치 눈이라도 내린 듯 파열된 탄피가 수북히 쌓였다. 공격군은 수적인 면에서 우세했고 폭도들은 지형적인 면에서 우세했다. 폭도들은 가파른 경사면에 달라붙은 병사들을 향해 쉴 새 없이 쏘아대고 있었다. 그러나 공격군은 끊임없이 새로운 병력을 보강하면서 비오듯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도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밀고 들어왔다. 이제 그들은 서로 육박전을 벌여 권총을 쏘고 군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치고 지붕에서 술집 창문에서 또 어떤 사람은 지하실 환기창에서 닥치는 대로 싸웠다. 부슈에도 죽었다. 졸리도 죽었다. 코브라크도 죽었다. 콩브페르는 부상당한 병사를 일으켜주려는 순간 세 자루의 총검에 가슴을 찔려 하늘을 올려보는가 싶더니 숨을 거뒀다. 마이우스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으나 온몸에 부상을 당하고 특히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마치 붉은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앙졸라 하스만이 무사했다. 무기가 없어졌을 때 그가 손을 뻗치자 한 폭도가 그의 손에 칼을 하나 쥐어주었다. 남아있는 7, 8명의 동지들이 앙졸라스와 마이우스 주위로 몰려왔다. 앙졸라스가 병사들에게 외치고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는 코인트 술집을 등지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기관총을 들고 공격군을 막으면서 주점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열린 문은 하나뿐이다. 이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혼자 몸으로 일개대대에 대항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이 뒤로 빠져나가게 했다. 모두들 그곳으로 들어갔다. 앙졸라스는 기병총을 지팡이처럼 휘두르며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마이우스는 밖에 남겨졌다. 어깨에 총을 맞았던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흔들렸다. 그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억센 손이 자기를 붙잡는 것을 느꼈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면서도 코제트를 마지막으로 떠올리며 생각했다. 나는 포로가 된 거다. 총살을 당할 것이다. 앙졸라스가 술집 안으로 피한 사람들 속에 마이우스가 없는 것을 보고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다. 병사들이 총의 개머리판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 있었다. 포로. 그렇다. 마이우스는 사실상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적의 포로가 아니라 장발장의 포로였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 뒤에서 그를 움켜쥔 손, 그것은 장발장의 손이었다. 장발장은 그곳에 나가 있었을 뿐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자신에 대한 방어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아래층 홀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그는 몇 군데 철마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총탄이 그를 피해가는 것 같았다. 정발장의 짙은 포연 속에서도 마이우스에게서 줄곧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한 발의 총탄이 마이우스를 쓰러뜨렸을 때 정발장은 날쌔게 그를 낚아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때 마침 공격의 회오리 바람이 앙졸라스와 코린트 주점의 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발장이 마이우스를 안고 빈터를 가로지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발장은 작은 바리케이드 쪽에서 마이우스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기대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황은 위태로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새들만이 그런 곳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 정발장은 앞을 가로막은 집을 보고 옆에 있는 바리케이트를 보고 그리고 쫓기는 자의 절박하고 필사적인 심정으로 마치 돌로 구멍이라도 뚫려는 듯 땅바닥을 내려보았다. 그렇게 내려다보는 동안 희미한 그 무엇이 나타나 그의 발밑에서 형태를 드러냈다. 마치 눈의 힘으로 필요한 물건을 그 자리에서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포석 더미로 반쯤 가려져 있는 격자무의 쇳덩어리를 발견했다. 그 쇠창살 사이로 난로의 굴뚝이나 물통의 관 같은 시커먼 입구가 보였다. 정발장의 머리에 섬광처럼 옛날의 탈주 방법이 떠올랐다. 정발장은 포석을 지우고 격자를 들어올린 다음 시체처럼 힘없이 늘어져 있는 마이우스를 어깨에 둘러매고 팔꿈치와 무릎의 힘에 의지하여 우물 같은 그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무거운 쇳덩이를 다시 떨어뜨려 닫았다. 정발장은 여전히 정신을 잃고 있는 마이우스를 메고 기다란 지하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옛날에 거리에서 수려한 안으로 뛰어내렸을 때의 느낌이 되살아났다. 다만 그는 지금 메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 꼬디트가 아니라 마이우스였다. 습격을 받은 코린트 주변에서 들리던 무시무시한 아우성도 이제는 희미한 중얼거림처럼 머리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수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모델 악마티티였습니다. 안녕 주무세요.